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운창 교수님 거시경제론 챕터 13장 우리 세케인작파의 경기변동 모형 살펴보고 있죠. 지난 시간에는 총수요 총공급 곡선에 대해서 살짝 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총수요 파트를 결정하는 ISLM 모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총수요 측면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미시경제적인 기초 하에서 ISLM, 이게 힉스와 한센이 만들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IS는 이게 말 그대로 투자와 저축이야. 재화시장, 대부자금시장. LM은 리퀴디티 프리퍼런스랑 머니 서플라이 해서 화폐시장. 그래서 재화시장과 화폐시장의 어떤 균형을 살펴보기 위해서 모형을 만든 것입니다. 자, 그래서 IS 곡선과 LM 곡선이 개념이 무엇이고 어떻게 도출되는가 요걸 살펴본 다음에 생산물 시장과 화폐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요거를 결합을 해가지고 단기적인 측면에서 거시경제 균형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재화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게 IS 곡선이 되겠습니다. 자, Y는 CIG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대부자금 시장의 균형 조건인 I와 S, 요 I를 남겨두고요. 요거 C와 G를 전리 넘겨요. 그러면 Y-T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더하기 T-G 얘는 I. 그러니까 이 Y는 CIG가 다시 이렇게 보면 민간의 저축과 정부의 저축을 합쳐서 이렇게 저축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오셨죠? 자, 재화시장의 균형을 통해 가지고 국민소득이 총수에 의해 결정된다는 가정하에서요. IS 곡선은 재화시장과 같은 거야. 재화시장과 대부자금 시장의 균형을 가져다 주는 이자율과 국민소득의 조합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도출하는 방법은요. 여기 재화시장, 생산물시장, 실질 이자율과 총수요 파트를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가 이제 총수요가 이 45도선과 관련해서 국민소득이 결정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관심사가 되는 두 주인공을 찾으셔야 돼. 여기 Y라는 국민소득과 이자율의 평면에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프 볼 때 X축과 Y축에 어떤 변수가 있는가 그걸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여기 점에 해당하는 걸 A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 점에 해당하는 게 A 이렇게 있습니다. 이때 여기도 설명이 잘 나와 있는데 실질 이자율이 R0에서 R1으로 감소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실질 이자율이 감소하게 되면 투자가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소비가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앞에 본 것처럼 요 Y는 C도 이제 실질 이자율에 대한 함수로 볼 수 있고 I, 실질 이자율에 대한 함수라 볼 수 있고 G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실질 이자율인 요 R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투자가 증가하는 거지. 실질 이자율이 떨어지면 소비가 증가하는 거지. 자,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하면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면 소비가 증가하고 투자가 증가하고 자, 이쪽 오른쪽 부분이 증가하니까 부등호가 오른쪽이 더 커져요. 그걸 균형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국민소득도 증가하고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얘가 위로 올라갔어. R0에서 R1으로 올라가게 되니까 여기 균형점이 A에서 B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자, Y0에서 Y1으로 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자율이 떨어지니까 얘가 떨어지면서 국민소득이 이렇게 증가하게 돼서 여기 B에 해당하는 게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다시 생산물 실무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국민소득과 이자율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IS 곡선 살펴보니까 우하향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쉽게 도출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IS 곡선 신고전압화 모형에서는요 우하향합니다. IS 곡선에다가 우리 저 앞에 챕터 9장에서 얘기했는데 실질 총 공급 곡선이 YS가 이제 수직으로 이렇게 더해 가지고
앞에 그림으로 한번 볼게. IS에다가 자, 실질 총 이쪽에 공급 측면을 나타내는 거 이게 수직이었죠. 요걸 통해 가지고 이자율과 여기 나와 있는 국민소득을 우리가 구한 거 그래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수직인 YS 곡선 이거는 모든 가격들이 신축적으로 조정된다는 가정하에서 기업들이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총 생산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거시경제 총 생산은 전적으로 총 공급 측면에 의해서 결정되게 되는 것이죠. 이해 가시겠죠? 이 앞에 봤었던 겁니다. 신고전 합방 모형 챕터 9장에서. 자,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땐 현실과 잘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수평적인 단기 총 공급 곡선 이것까지 같이 고려를 하려고 합니다. ADAS 모형에서처럼 단기에는 가격이 언제나 신축적으로 조정되는 게 아니라 가격이 일정 수준에 고정되어 있어서 이 경직적이라는 거와 고정되어 있다는 거와 이렇게 경직적인 가격을 상정하고요. 자, 기업들은 이 가격 수준에서 얼마만큼을 내가 생산하고 공급할까 그걸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장기에는 총 공급 측면에서 국민소득이 결정되는데 단기에서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얼마나 생산할까 이거는 케인즈의 사고방식과 비슷한 거죠. 100% 총수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네.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요, 재화의 가격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화폐는 더 이상 중립적인 게 아니야. 그래서 물가가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화폐 중립성이 성립되지 않고요. 화폐의 비중립성이 성립되고 그리고 고전적 이문성도 잘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지금 IS 곡선에 대해서 살펴봤다라고 하면은요. 지금은 이제 LM 곡선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화폐 시장에 일어나는 일들이 실물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볼 건데요. 역시 마찬가지야. 화폐 시장의 균형을 LM이라는 게 L이라는 게 Liquidity Preference를 뜻합니다. 그래서 Liquidity Preference, Demand, 화폐 수요 나타내는 Liquidity Preference라는 유동성 선호라는 얘기가 바로 화폐 수요죠. 거기에 L, Money Supply를 나타내는 M, 이걸 따와가지고 LM 곡선 이렇게 나타내요. 화폐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것이지. 자, 여기 보시면 이게 화폐 시장의 실질 공급을 나타내는 화폐 시장의 공급에 해당하는 이렇게 변수가 되겠고요. 이게 뭐야? 화폐 시장의 수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화폐 시장의 수요를 잘 뜯어보면요. 국민소득에 비례해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명목이자율의 마이너스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 명목이자율은 이렇게 실질 이자율과 기대 물가상승률 이렇게 예상 물가상승률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피셔 가설이죠. 피셔의 방정식에 따라서 가설에 따라서 우리는 명목이자율은 우리 교수님 책에는 명목이자율을 대문자 R이라 씁니다. 실질 이자율에다가 기대 인플레이션율 이렇게 되고요. 여러분 만약에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고정돼 있다라고 하면 여기다 이렇게 할까요? 얘가 만약에 고정돼 있다고 하면 만약에 고정시 자, 그러면 명목이자율이 변화하게 되면 실질이자율이 변화하는 거랑 같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LM 곡선을 한번 도출을 한번 해 본다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33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화폐 시장의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자, 여기 화폐 통화량이고 이자율 이렇게 있습니다. 화폐 수요 공급이 여기 나타나 있고 여기 LM 곡선을 표현하려고 해. 여기는 국민소득이야. 이자율은 그대로 맞추려고 해. 그래서 이자율축 맞추려고 우리가 여기 수직축 그림을 옆에다 그리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리고 있어요. IS 곡선 도출할 때는 밑에 Y가 똑같기 때문에 이 밑에다 그려야지 좀 이렇게 국민소득이고 이자율 변하는 거는 직접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밑에다 그렸는데 두 개 그래프를 여기서는 이자율이 두 개 똑같이 같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y고 여기는 m이니까 옆에다 그래서 동일한 이자율 하에서 이렇게 그리면 좀 그림이 보기가 좋아집니다. 자, 원래 이제 균형점 자체가 여기에 있다라고 할게요. A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LN 곡선이 뭐라고요? 화폐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이자율과 국민소득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자, 여기가 지금 A라는 상태야. 이때 자, 소득이 증가했다 한번 해볼까요? 소득이 증가했다. 여러분,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우리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기 화폐 수요가 소득의 플러스고 이자율의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잖아. 화폐 수요 파트 가보면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랑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물가는 그대로 가만히 있는데 화폐 수요 자체가 증가해. 이거 잘 보이십니까? 다른 건 똑같은데 Y0에서 Y1이 증가하게 된 거야. 그래서 화폐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자,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이자율이 R0로 가만히 있으면 얘가 우측 이동했으니까 여기 어떻게 됩니까? 화폐 시장에서. 그렇지. 이게 화폐 시장에서 공급은 이만큼인데 수요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초과 수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화폐 시장의 초과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이동하게 되면 화폐 공급보다 화폐 수요가 증가하니까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 상태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라고 하면요. 화폐 시장의 초과 수요 상태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화폐 시장의 초과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이자율이 올라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 가십니까? 그럼 화폐 공급 자체는 이자율에 영향이 없는 완전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그대로고 화폐 수요가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올라간다? 화폐 수요 공급이 다시 균형이 될 때까지. 그래서 이러한 초과 수요 상태가 발생하니까 이자율이 올라간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 자, Y가 올라갔는데 이자율이 올라갔습니다. 두 개의 관계는 어떤 관계야? 플러스 관계네. 그래서 여기 B점이 이렇게 오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LM 곡선은 우상향하는 걸로 도출되었고 A점과 B점은 모두 화폐 시장의 균형을 여전히 달성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우리 수요 공급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자율과 국민소득이 변하게 되면 LM 곡선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고 곡선상에서 이동을 하고요. R과 Y 이외의 변수가 변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뭐 그런 것들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기 보시면 화폐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그래서 R과 Y 이외의 다른 요인이 변한다라고 하면 다른 요인이 변수가 변화 시 이때는 화폐 공급이나 화폐 수요 곡선이 이동하게 되는데 R과 Y가 변하면 그때는 곡선 상에서 이동이죠. 자, 화폐 공급이 증가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균형점이 여기가 원래 A점인 상태였었는데 화폐 공급의 증가로 화폐 공급 곡선이 우측 이동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새로운 균형점이 돼요. 자, 지금 상태에서 화폐 공급의 증가로 이자율은 떨어지는 거 이해 가십니까? 국민소득은 어떻게 돼 있어? 국민소득은 여기 보시면 Y0로 그대로 가만히 있죠. 자, 이걸 그래프로 표현합니다. Y0로 가만히 있는데 처음에 A점은 여기 R0점에 대응되고요. 여기 B점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R1과 Y0 상에 대응됩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 LM 곡선을 Y0를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하방 이동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 이 충격이 LM 곡선을 화살표로 표현한 걸로 하면 하방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만약에 이걸 옆에서 봐. 옆에서 보면 어떻게 돼? 우측 이동이라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LM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LM 곡선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하방 이동, 우측 이동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화폐 공급인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 LM 곡선이 우측 이동, 하방 이동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 중간중간에 왜 그런 일이 되는가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가 수준이 상승했을 때 미치는 효과 어떻게 되는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여러분, 물가 수준이 상승하게 되면 화폐 수요가 증가해야 된다고 우리 알고 있죠. 왜냐면 우리가 물가가 올라가게 되니까 거래를 위해서 화폐를 더 많이 보유해야 되잖아. 그래서 화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이동을 한 거야. 역시 읽을 때 밑에서 보면 상방 이동, 옆에서 보면 우측 이동. 자, 표현 달라진 거 한번 보세요. 물가가 P0에서 P1으로 달라진 거 알 수가 있죠. 자, 국민소득은 지금 Y0에서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얘는 그대로 가만히 있고. 자, 이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자율이 올라간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화폐 수요가 우측 이동하게 되면 여기가 A점인데 B점으로 가게 되고요. A와 B는 여기 보시면 국민소득은 이렇게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A점에서 B점으로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밑에서 보면 LN 곡선이 상방으로 이동한다. 화살표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상방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아니면 좌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으로 좌측으로 이동한다. 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또 하나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자율과 국민소득이 아닌 다른 게 변하게 되면은 그러면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책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40페이지에 가보시면은요. 물가와 기대 인플레이션 하이에서 첫 번째, 세 번째 단락에 통화량이 증가한 거 나와 있고요. 자, 두 번째는요. P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올랐다. 가격이 상승했을 때 나와 있고요. 341페이지에 그림 앞에 나와 있는 거 두 개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42페이지에는 요거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했을 때 자,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42페이지 세 번째 단락에 나와 있는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는데 자, 주어진 실질 이자율 수준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율의 상승은 자, 명목 이자율이 올라갑니다. 왜요? 실질 이자율이 고정돼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명목 이자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명목 이자율의 상승은 채권과 같은 이자 지급 자산 대비 화폐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의 상승. 아니, 내가 화폐를 보유하게 되면 비용이 더 커지는 거잖아. 그래서 화폐 보유의 기회비용, 그냥 비용이라고 해도 됩니다. 기회비용이 상승하는 거야. 기회비용이 상승. 자, 이렇게 보시면 기회비용이 상승. 이렇게 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기회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에 화폐 수요를 줄이게 됩니다. 자, 그 결과 화폐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게 되고 화폐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예. 아니,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물가가 올라갈 것 같아.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해서 올라갈 것 같아. 그 화폐를 쥐고 있으면 바보 같은 선택이잖아. 그러니까 화폐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자, 이때 이자율은 어떻게 됩니까? 이자율은 R0에서 R1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Y0라는 국민소득은 그대로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까? Y0라는 게 가만히 있는데 이자율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결과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거를
밑에서 보게 되면은 그렇지. LN 곡선이 하방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옆에서 보면 LN 곡선이 우측 이동하는 거죠.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IS 곡선과 LN 곡선을 살펴봤고요. 그 두 개를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요. 단기의 균형 상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 IS 곡선에 영향 미치는 거 이자율, 국민소득, 요 프라임 붙이면 미래의 국민소득이야. 정부지출, 미래의 정부지출. 요거 잘 보세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정부지출을 증가시키지 않더라도 미래의 정부지출을 증가시킬 것 같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렇지. 지금 정부지출을 증가시키지 않는데 내년도에 정부지출을 증가시키겠다 하면은 그럼 당연히 정부 입장에서는 뭔가 재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금을 올리겠다 그 뜻이었죠. 그러면 IS가 좌측 이동하겠지. 자, 여기 보시면 또 투자에 영향 미치는 거 뭐 R, Z 프라임 이것도 미래의 총 요소 생산성입니다. K 등등 있고요. 여기 보시면 LM은 이게 화폐 공급이야. 이게 화폐 수요입니다. 여기서 외생 변수가 변하면 IS 곡선과 LN 곡선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생적으로 주어진 이러한 재정정책, 통화정책, 기대 인플레이션율, 그리고 프라임을 붙였으니까 미래 총 요소 생산성, 그리고 물가 수준에 대해서 IS 곡선은 재화시장과 대부자금시장의 균형을 가져오는 실질이자율과 국민소득의 조합을 나타내는 것이고 LM은 화폐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실질이자율과 국민소득의 조합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개의 식으로 집약해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프도 잘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IS 곡선은 실질이자율과 국민소득 간의 우하향하는 관계로 표현되어 있고요. LM 곡선은 실질이자율과 국민소득 간의 우상향하는 관계로 표현되어 있고 자, 그래서 여기가 바로 뭐라고? 그치, 요 이점은 재화시장과 화폐시장이 균형이 되어 있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라고 할게요. 여기 A점은 IS 곡선상에 있잖아. 그러니까 재화시장에는 균형인데 화폐시장에서는 이탈됐네. 여러분 LN 곡선 위에 있으면 화폐시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초과 공급 상태야. 그래서 여기 A점은 화폐시장과 관련해서는 초과 공급 상태, 공급이 수요보다 훨씬 더 이렇게 큰 상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여기가 균형이 되려면 옆에서 봐야 돼. 이렇게 여기까지 와야지 LM이 균형이 되는 건데 지금 왼쪽으로 이렇게 가버렸으니까 국민소득이 줄어들어서 화폐 수요 자체가 더 작아졌다 이렇게 해도 되고 요거랑 비교해야 됩니다. LN 곡선 측면에서 봤을 땐 여기가 LN 곡선의 균형이 되는 건데 요걸 기준으로 보면 위에 올라가 있잖아. 이자율이 높은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화폐 수요가 감소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재화시장, 대부자금시장과 화폐시장의 균형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그 모형을 IS, LM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점에 해당하는 게 재화시장, 대부자금시장, 화폐시장 이 세 가지가 다 균형을 이룬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단기에 어떤 균형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ISLM 모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ISLM 모형을 이용해가지고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이 있었을 때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